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진웅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과학 난제 도전, 창의적 연구자 발굴, 다크호스를 찾아라입니다. 매스컴을 통해 여러 전문가들과 과학기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R&D에 대해 많은 우려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시켜서 우리나라 R&D를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개방적이고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연구 문화를 확산 공유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에 몰입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결책의 선결 과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창의적인 연구자 발굴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R&D 현실을 국제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독일 연방교육연구부가 경년으로 발표하는 2020년 연방연구혁신 보고서를 참조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의 R&D 투자 규모는 월등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의 약 2배 가까이 높은 규모입니다. R&D 전일제 인력도 한국은 독일, 일본, 중국보다 높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비전일제 인력까지 합친다면 이보다 더 높은 수치일 것입니다. 이 도표는 앞서 보신 연구자 수와 R&D 투자 규모를 모두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R&D 투입 자원은 압도적으로 세계 1등입니다. 한 가지 유념해 보실 점이 원의 크기인데 이것은 절대적인 연구자 숫자입니다. 연구 강국인 독일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연구자 수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독일 인구가 8천만 명이고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 정도임을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논문 수에서도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심지어 독일이나 미국과 거의 비슷한 편수의 논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제 특허 수는 미국이나 중국을 한참 추월해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에 살짝 뒤지는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혁신 지수를 보더라도 한국은 20년 11위에서 21년 5위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또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글로벌 경쟁력 지수 중 혁신 역량 부문에서도 우리나라는 19년에 상위권인 6위를 달성했습니다. 혁신 역량은 연구 개발의 양적, 질적 정도와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이러한 세계 1등 수준인 R&D 투입 자원과 R&D의 양적 생산성에 비해 연구의 소홀성을 가늠할 수 있는 상위 10% 피인용 논문 비율은 아쉽게도 도표에 등장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R&D의 질적 수준임을 자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21년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 지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64개국 중에서 23위를 기록했고 디지털 경쟁력은 12위, 재능은 34위를 기록했습니다. 재능 지수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능 지수는 국가가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유치하고 유지하는 정도를 평가합니다. 즉, 창의적인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지 못했다는 방증입니다. 글로벌 경쟁력 지수의 혁신 역량 지표 순위를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정량적 지표들은 대부분 10위권 이내입니다만 논문의 영향적 지수는 18위로 중위권이고 인력의 다양성, 혁신 발전 정도, 이해자 간 협력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수치들은 막대한 R&D 투입과 많은 연구 결과물이 세계 상위권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연구 다양성, 연구자 간 협력이 실종되었으며 창의적 혁신이 지지부진하며 질적 역량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키스텝이 조사한 국가 R&D 평가 인식의 결과 정부 지원기관 종사자 및 연구자 등 전체 응답자들은 최우선 개선 영역으로 창의적, 도전적 연구 유도와 자율성 확대를 최우선 개선 영역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는 즉 연구자 중심의 평가로의 요구가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나라도 새로이 21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제정하면서 성공 가능성보다는 창의성, 수행 계획의 충실성,
연구자의 역량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과제 선정 평가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무척 반가운 일입니다. 실패를 용인하고 수행 과정이 얼마나 충실한지를 위주로 하는 과정 중심의 수행 평가도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작 과제를 선정하고 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성과 지표들은 여전히 정량적 성과 위주의 평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논문 특허 등 양적 성과에만 여전히 치중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제도에 걸맞는 실행 전략과 평가 지표가 없다면 이러한 제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창의성, 충실성, 그리고 역량 중심의 질적인 선정평가 가이드라인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국회가 발간한 국가 R&D 사업 과제기획 및 선정평가에 관한 보고서는 수요 기반의 개방형 기획과 과제 유형별 선정평가 기준 마련이 시급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19년에 기스텝은 R&D 선정평가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과제 특성을 반영한 평가로 전문가 컨설팅 및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고 과제 특성에 맞는 과정 중심 평가로 창의 도전형 과제는 연구자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목별 평가를 1차는 토론회, 2차는 발표 평가로 이원화해서 주로 창의성과 역량 중심의 평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전문성과 책임성은 늘 선정평가의 주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관리기관들의 평가위원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운용하고 과제의 선정부터 성과 관리까지 전주기 평가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R&D의 현실과 이를 타개할 제도의 완비와 특히 R&D 과제 선정평가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여러 제안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관점을 좁혀서 201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과학난제도전 융합연구개발 사업에서 창의적 연구자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함으로써 R&D 선정평가의 구체적 개선 방안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나라의 R&D 현실의 어두운 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R&D의 미래가 어둡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최근 5년간 글로벌 혁신지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투입 부문에서 인적 자본 및 연구 부분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 산출 부문인 지식 및 기술 산출 부문에서 작년 11위에서 올해 8위로 상승했으며 특히 지식 영향과 지식 확산 부문은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여겨보실 점이 창의적 성과 부문이라 하겠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가치가 전년 8위에서 5위로 창의적 상품과 서비스는 지난 5년간 가파르게 상승해 왔습니다. 창의적 성과는 문화적 창의 서비스 시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구 선생님께서 하신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문화적 창의성을 미리 예견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나라가 갖는 문화적 창의성이 K컬처를 넘어서 KR&D로 충분히 발휘될 날이 멀지 않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문화적 창의성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을까요? 우리는 불과 50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해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저력은 은근과 끈기, 열정과 역동성이라는 한국인 고유의 특질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은근과 끈기, 열정과 역동성이 융합되어서 창의적 문화를 창달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K컬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 민족 고유의 창의성이 R&D에서도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의 시대적 상황들은 창의적인 KR&D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혁명과 초개인화
사회입니다. 여러분 카공족, 코피스족이란 말 들어보셨는지요?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 커피숍을 오피스로 쓰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스타벅스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최근 리뉴얼된 스타벅스 매장의 전기 콘센트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초기 비즈니스 모델은 커피를 파는 대신에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님 각자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손님의 습관, 성향, 심지어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맞춤형 음료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디지털 혁명과 초개인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표준화를 지나 초개인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표준화가 기존의 사회적 뼈대이자 질서였다면 이제는 초개인화가 사회적 요구입니다.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초개인화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넷플릭스에서 제 취향을 저격하는 콘텐츠를 추천한 것인데요. 제가 넷플릭스가 아닌 다른 서비스로 이미 시청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제 취향을 넷플릭스가 나름대로 잘 이해해서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개인화 사례는 맞춤형 화장품 등 뷰티 산업뿐만 아니라 맞춤형 정밀 의료 등 의료 및 R&D 영역으로도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표준화에서 초개인화로의 이 변혁에 맞는 인재상은 뉴 노멀입니다. 노멀에서 뉴 노멀, 심지어는 하이퍼 노멀로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뉴 노멀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과거의 경험과 기존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를 찾습니다. 뉴 노멀은 미래가 어떻게 될까가 아닌 미래를 어떻게 만들까에 관심을 둡니다.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을 불러 모아 목재를 모으고 임무와 일을 분배할 게 아니라 끝없이 드넓은 바다를 동경하게 하라는 생텍쥐페리의 말이 있습니다. 즉, 뉴노멀은 양적인 성과 달성이 아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몰입해 질적인 성장을 지향합니다. 뉴노멀은 기존의 계획 실행을 반복하지 않고 실패, 성공을 반복하며 작은 성공들을 축적해 갑니다. 뉴노멀은 당대의 확고한 이론을 따르지 않고 낡은 학습을 과감히 리셋하고 환경에 맞는 지식과 경험을 공감하고 공유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즉, 뉴노멀은 학습 민첩성과 회복 탄력성이 탁월합니다. 은근과 끈기, 열정과 역동성을 가진 우리 민족은 학습 민첩성과 회복 탄력성이 매우 탁월합니다. 따라서 초개인화 시대의 뉴노멀로서 K컬처에 이어 K-R&D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뉴노멀의 사례를 지금의 시대뿐만 아니라 가까운 과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콧과 아문센은 둘 다 남극점 탐험에 성공한 위대한 분들입니다. 스콧은 세클턴이 이미 실패한 남극점 정복을 대영 제국의 세계 최초 승리로 마무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 먼저 남극점에 도착했을까요? 아문센입니다. 아문센이 도착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스콧은 원정대였고 아문센은 탐험대였습니다. 스콧은 대영 제국의 영토 확장이라는 비자발적인 임무 완수가 목표였습니다. 대신 아문센은 오로지 남극점 탐험이라는 자발적 동기가 있었습니다. 즉, 이 둘은 첫 번째 목적이 달랐습니다. 둘째, 방법이 달랐습니다. 스콧은 세클턴이 거의 남극점에 도달할 뻔했지만 실패한 해답을 그대로 써서 당대 영국의 최고의 기술력에 의존해 탐험의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반면 아문센은 남극 탐험의 문제를 찾고 탐험을 구상해 현지 맞춤 생존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셋째, 과정이 달랐습니다. 스콧은 최초에 세운 계획 실행을 변경하지 않고 고집과 독선으로 영국 해군 정신의 강인함과 위대함만을 믿고 오로지 전진만을 명령합니다. 한편 아문센은 한번 실패한 후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서 동료들과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세운 후 다시 출발합니다. 아문센은 남극의 혹한과 눈보라 속에서도
대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나침반과 개들의 후각과 깃발을 사용해서 원래의 길로 쉽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스콧은 자신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용 나침반을 사용하다 길을 잃고 우왕좌왕했고 결국은 자신들이 설치한 보급품 기지를 겨우 800m 남겨준 매우 가까운 곳에서 전원이 굶어 얼어 죽고 맙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문센과 스콧은 문제는 같았으나 목적이 달랐고 문제의 접근과 과정이 달랐습니다. 한쪽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반면에 한쪽은 모방적이고 인습적이었습니다. 즉 아문센은 뉴노멀이었고 스콧은 노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최근에 감명 깊게 본 뉴노멀의 사례입니다. 제니 맥코맥은 단돈 1,500만 원 정도 되는 집 뒷마당의 관측소에서 뉴질랜드라는 소행성을 발견합니다. 종교 교육을 배운 적이 없는 그녀는 우연히 일반인 대상 천체 세미나를 듣다가 천체 관측의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3가지 원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Take the initiative. 먼저 자신의 발견을 숨기지 않고 다른 유명한 천체 물리 연구소에 보냅니다. Never doubt yourself. 일반적인 정규교육 코스를 밟은 연구자라면 의뢰이 무시했을 이상값들에 더 집중합니다. No regrets. 과감히 평범함을 거부하고 본인이 좋아하고 희열을 느끼는 새로운 길을 계속 지속해 나갑니다. 제니 맥코맥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무식을 겁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과의 교류에 적극적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끈기 있게 관측합니다. 그녀는 본인이 관측 자체가 좋아서 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과 장점을 전문가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들로부터 긍정적인 협력을 이끌어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문센과 맥코맥은 다크호스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특유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방식으로 자신만의 영역에서 수월성을 발전시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학계 및 연구계에도 이러한 다크호스들이 지금도 드러나 있지 않지만 어딘가에서 뉴노멀로서 열심히 연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나라 R&D계의 다크호스들을 발굴해내는 일입니다. 다크호스는 아문센과 맥코맥처럼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뜨린 뉴노멀들입니다. 이들 뉴노멀은 우리처럼 똑같은 일상적 고민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의 일에 충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몰입과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즉 이들의 관심은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크호스 찾기란 원리를 찾아란 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학난제도전 융합연구개발 사업은 특히 더 어렵습니다. 이 사업에 적합한 다크호스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전적인 난제인가? 접근이 창의적인가? 과정과 목표가 명확한가? 실패와 축적의 경험이 충분한가? 과학난제도전 사업이 씨앗형 연구가 아닌 묘목형 연구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 분야에 얼마나 몰입해 왔는가? 공유와 협력에 얼마나 적극적인가? 그렇다면 과학난제 도전에 적합한 다크호스들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저는 독일의 R&D 선정 프로세스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독일의 이 세밀하고 독립적인 검토, 평가, 선정 프로세스의 원칙은 잘 지켜지고 있고 연구자나 관리자 모두에게 환영받는 매우 튼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접수에서 선정까지 6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치밀한 평가와 선정 수준의 엄격한 관리도 중요해 보입니다. 과학난제 도전 사업과 유사한 2가지 사업을 소개합니다. 라인하르트 코젤렉 프로젝트와 슈베어풍트 프로그램입니다. 이들은 모두 실현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보다는 독창성, 도전성, 혁신성에 중점을 두어 선정합니다. 또한 연구자의 역량과 협업 능력을 매우 중시합니다. 자세한 선정 및 평가 가이드라인과 상세한 과제 계획서 샘플이
독일 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되어 있어 연구자들이 과제를 준비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RFP 공시와 함께 이것들이 공개되는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다른 R&D 사업들과 달리 과학난제 도전 사업은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과학난제 도전 사업의 선정 프로세스는 발굴기획위원회의 난제 및 연구자 발굴과 연구재단에서 하는 선정 과정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매우 좋은 접근이며 독일의 R&D 선정 프로세스와 매우 흡사합니다. 기존의 수요조사, 공개 세미나 등의 발굴 프로세스는 더욱 장려돼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의 수요조사를 살펴보면 수요조사 공시에 대해 타 연구 사업들에 비해 단연코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과 흥미를 갖습니다만 제한된 수요조사들은 과거의 것을 답습하거나 도전성과 창의성의 수준이 다소 미흡한 것 역시 사실입니다. 또한 각 RFP 공고 이후 선정 과정이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야겠습니다. RFP 공고 이후 선정평가에 대한 지난 2년간의 평가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둘 다 대동소이합니다만 21년에는 전년에 비해 창의성과 기여도가 5점 줄고 연구자 역량이 10점 늘었습니다. 이는 제한된 과제들의 창의성과 기여도가 서로 간에 큰 변별력이 없어 오히려 연구 몰입도 관점에서 연구자 역량을 2배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성정평가위원들에게 발표심사 시 난제도전 사업의 성격과 발굴 과정을 충분히 이해시킴으로써 과제 선정의 한 목적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평가 지표에 대한 평가 주안점을 예시로 설명하고 간단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평가위원 오리엔테이션이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어서 충분한 이 면대면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습니다. 특히 평가위원들의 전문성에 대해 발굴 및 기획위원회의 검토가 없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평가 지표와 평가 주안점에 대한 수정과 효과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새로운 선정 프로세스를 그림과 같이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제안과제의 창의성, 독창성은 발굴기획위원회에서 충분히 사전평가를 실시합니다. 기존처럼 수요조사서 스크리닝과 공개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난제로부터 선정된 과제의 RFP 공고 이후에 제안서를 접수하고 이때부터 전문가 리뷰와 구글 스칼러, 엘스피어의 코어사, 네이처의 디멘전 등의 과학기술 문헌 검색 플랫폼을 통해서 제안자 역량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 검토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위원 오리엔테이션을 충분히 거친 후에 평가위원들의 서명 검토 및 발표 심사를 해서 후보 과제를 추천하고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과제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창의적인 연구자 발굴과 과제 지향의 선정평가가 균형과 조화롭게 되어서 수행 방법론의 창의성과 혁신성, 그리고 수행 과정의 충실성과 연구자 역량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저의 제안입니다. 수요조사서 형식을 기존의 페이지 제한 없는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페이지 수를 2, 3페이지로 제한한다면 연구자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해 좀 더 세심하게 고민할 수 있어서 양질의 수요조사서를 제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페이지 제한이 없다 보니 제안하는 수요조사서의 수준과 정보량이 동일하지 않고 난제로서의 창의성과 독창성만을 판단하는 데는 불필요한 정보가 많습니다. 과제 접수 이후에 역량조사와 수행 과정의 충실성을 전문가 리뷰, 국제 피어 리뷰, 심청 인터뷰 등을 추가해서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때 영문 요약서와 영문 계획서를 제출받는다면 국제 피어 리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올해의 과학난제 도전 사업의 선정평가 지표 방안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아이디어의 창의성은 작년에 비해 5점 낮춥니다. 이는 이미 난제 발굴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된 것이므로
제출된 과제들 간의 중복성 여부가 주요한 평가 주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 방법의 독창성과 수행 과정의 충실성을 작년에 비해 10점 높입니다. 이것이 선정평가의 핵심적인 평가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기여도는 전년에 비해 5점 정도 낮춥니다. 이 또한 난제 발굴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자 역량은 전년과 동일하게 20점으로 합니다. 연구자의 몰입도와 협업 역량을 평가하는데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한 문헌들입니다. 저는 오늘 부족하나마 창의적 연구자 발굴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놓친 부분이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더 좋은 제안과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창의적, 도전적 R&D 문화를 가꾸고 다크호스 연구자 발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